총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네. 그런데 같은 해 5개월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루 못할 고초를 조국 전 장관이 당했다. 그러면 일반 국민과 당 지지자의 생각이 다릅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과연 이 후보자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소신이 있을까?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러니까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자신의 이웃을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 확산을 주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배후에는 보수 야당이 있다. 정말 김부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후보자는 거침없이 고언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예. 어렵습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엔 조 전 장관이 말 못할 고초를 당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바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공정과 정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가치가 흔들리고 의심을 살 만한 것 바로 조국 사태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변환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후보자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왜냐? 우리 김부겸 후보자 하면은 소신의 참 정치인,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상반된 그런 논리를 보여줬거든요. 우선 총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네, 그런데 같은 해 5개월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루 못할 고초를 조국 전 장관이 당했다.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이렇게 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선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소신입니까? 의원님 뒷부분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해서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도 충분히 짐작하시다시피 아무래도 당의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또 거기에 말하자면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핵심은 의원님, 그러나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럼 그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시로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또 관행도 네.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우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국 전 사태에 대한 시각인데 조금 전에 당 지지자를 상대로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과 당 지지자의 생각이 다릅니까? 아마 조국 장관 사태를 보는 눈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제 그 중에서 아까 그 조국 장관의 과거의 그 발언과 이제 행동에 대한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저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임기 말 국무총리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7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에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네, 이래서 아마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실패한 대통령 원치 않아요. 그러려면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굉장히 고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과연 이 후보자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소신이 있을까?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가. 자, 우선 이 지금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문자 폭탄을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은 제가 정부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 점에서는 조금 한 발 비켜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저는 지금은 이제는 정부에 가게 되면요, 그거는 역시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죠. 네. 네,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민주주의를 지금 왜곡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리님은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총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고 다른 나라가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모습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요, 작년 8월 20일 날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이웃을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배후에는 보수 야당이 있다. 즉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김부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당시 저도 저를 아끼는 뭐 친구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저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정말로 저로서도 화가 난 게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좀 버텨보자고 하는 그 시기에 사실상 저런 주장을 공공연히 했거든요. 이웃을 전부 퍼뜨려서라도 이 정권에 타격을 주자. 자, 이건 후보자님. 사실상에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 8.15 작년에 광화문 집회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거든요. 의원님, 위원님, 당시에 미통당의 여러 의원들이 현장에 계셨던 거는 또 의원님도 그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현장에 있었나요, 우리가? 없었죠. 계셨죠? 예. 후보자님.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그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 이거를 다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라 논란이 컸고 또 후보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컸어요. 네, 지금도 이 부분 유효합니까? 제가 뭐 이제 지금 유효합니까? 배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말 공공연하게 외치고 오히려 코로나를 퍼뜨려야 오히려 이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저는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정중하게 만류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후회하시죠? 위원님, 그 무렵에는 사실상 그 소위 광화문에서 소위 그 집회를 주도하던 분들이 그 뒤로 얼마나 정말 우리 공동체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면은 같은 시기에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같은 소리를 하셨어야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저는 후보자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놀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후보자님.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온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본인 사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송치되게끔 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이거 온당합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께서 자칫하면 대통령께서 선의가 오해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기소를 고소를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잘한 겁니까? 그렇게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주변에서 참모들이 그런 점에서 조금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보시도록
그렇게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후보자는 거침없이 고언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정이 그래 모질지 못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걸 제가 무슨 닫아 걸고 대통령께 전달 안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네, 후보자께서 이 당을 향해서, 당원을 향해서 할 때는 말이 바뀌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준비가 혹시 됐습니까? 피해 호소인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그렇죠. 왜냐, 고소인은 이제 법률 용어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말이 많죠. 하는데 예.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좀 적합하다고 아이고, 생각합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 그도 몇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는 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당시는 아직 저희 당에서도 워낙 박원순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 정리를 못했을 상황이고요. 또 저로서도 불교통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게 절대 어렵습니다. 그 무렵까지는 그 박 시장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이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판결이 있었을 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원순 시장이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인권위원회에서 그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올해 1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라도 사과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